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방연구원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요즘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관한 이슈가 국방의 뜨거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저희 연구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석기입니다. 박사님, 오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박사님은 우리 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이시죠? 그 연구실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십니까? 인력정책연구실은 말 그대로 국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군, 민간 인력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방을 위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한 규모를 채우기 위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할 것인가, 또 획득한 인력이 잘 성장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진급, 보직, 평가 등을 할 것인가, 또한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필요한 인력을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군의 인력을 잘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병제 이슈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징병제가 좋은지 모병제가 좋은지에 관해 논쟁하기보다는 모병제 시행에 관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선 모병제와 징병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병역제도의 종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 즉 국토방위를 위해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정 정도의 국가 발전을 이룬 모든 나라는 납세, 교육, 근로 등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의무, 즉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으로서 병력을 구성하는데 국민이 군에 복무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것이 바로 병역입니다. 군에 직접 복무하지 않은 형태가 무엇이냐? 말하자면은 병역이 아닌 형태로서 국방의 의무는 외적이나 간첩의 침입 시 신고하는 것, 군사작전에 협조하는 것, 군의 노무동원에 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 법률상의 의무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 의무와 이행에 관한 것은 병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뢰하신 모병제와 징병제는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도와 지원병역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병역제도는 다시 형태에 따라서 징병제, 동원제로 나뉘며 지원병역제도는 모병제, 의용군제, 용병제 등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분류 목적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국가마다 역사적 전통에 따라 말씀드린 세부 제도 수준에서 다른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학자마다 병역제도를 구분하는 용어와 또 형태들도 다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징병제와 모병제는 병역제도의 일종이고 병역제도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징병제 국가들은 모병제 성격을 가미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병역제도를 대개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교와 부사관은 개인의 지원과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복무하게 되는 일종의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징병제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병사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직무혼합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장교 또는 부사관의 경우가 아니고 징병제로 복무하는 병사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편의상 이해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는 장교 등의 간부가 아니라 병사를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즉 모병제는 병사 집단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서 군에 복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징병제는 의무에 의해 일정 기간을 군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이에 대한 세계 추세는 어떻습니까? 즉,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몇 개이고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몇 개나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국가라고 하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모병제 또는 징병제라고 할 수 있는 병역제도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수를 먼저 좀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 회원국은 193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상비군과 병역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 그렇고요. 또한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상비군으로서의 군대가 없는 국가들도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이 그렇고요. 또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이 방위를 책임져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는 미국이 방위를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상비군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군사와 병력 규모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터리 밸런스라 하면 영국의 국방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즉 IISS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고요. 2018년도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수록된 국가는 약 169개 국가 정도 됩니다. 이 중 상비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64개국이고요. 164개국 중에서도 71개국이 징병제 국가이고 약 93개국이 모병제 국가입니다. 이 통계만 봐가지고는 모병제 국가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비병력 규모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 46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중 징병제 유지국은 25개 국가고요. 모병제 유지국은 21개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준 이상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한, 즉 40만 명 이상을 유지한 국가는 전 세계 11개 국가가 있고요. 이들 중에는 모병제는 3개, 징병제는 8개 국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의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재정 부담 능력, 국가적 위협 상태, 국민 정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은 대체로 인구 대비 상비 병력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전 세계 국가들의 추세만 볼 것이 아니라 상비 병력의 규모도 중요한 요소군요. 우리나라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총 11개국인데 이들에서는 8대3으로 대부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군요. 이는 인구 대비 병력 규모가 크면 이를 모병제로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모병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시행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이슈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미래 병력 규모와 인력 획득 가능성, 국가 재정 부담 능력, 그리고 미래에 싸우는 방법과 예비군 등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병력 규모와 인력 획득 가능성 문제입니다. 모병제는 아시다시피 병사들까지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군에 복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에 필요한 병력 규모가 얼마인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병력 규모를 그러면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충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 상비 병력 규모를 가정해 볼 때 현재 병력 규모인 약 50만여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적게는 20만여 명까지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기반을 조금 해볼 필요가 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규모에 관련해가지고 장교, 부사관, 병득을 나누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계산해 볼 경우에 말하자면 20만 상비 병력 규모, 그리고 직업군인으로서 평균 복무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에 연간 약 1만 명이 군에 신규로 획득되어야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에 병도 직업군인으로 군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서 부사관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될 거고요. 또한 여성 인력이 약 한 30% 정도 직업군인으로 획득된다고 할 경우에 1만 명 중에 약 7천 명의 20세 남성 인력이 의무 복무가 아닌 직업군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30년대 중반에는 남성 인구가 약 1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7만 명의 20세 남성 인력 중 약 4%가 직업군인을 희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일한 계산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약 40만 명으로 가정하고 평균 복무기간을 20년으로 한다고 하면 약 8% 수준의 20세 남성이 직업군인을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20세 남성에서 4%에서 18%까지 단일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직업군인을 선택하기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대폭적인 상비병력 규모의 축소와 더불어서 평균 복무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 내지는 25년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할 경우에 획득 필요 규모는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만은 이러할 경우에도 정년 연장, 복무제도 등 다양한 인사제도와 획득 유인책의 변화가 요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직업군인이 2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사로 정년까지 복무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40, 50대 병사가 전장에서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사로 입대할 경우 4년에서 6년 정도 계약 근무하고 제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그런다면은 현재의 징병제와 같은 그런 복무제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의 경우에는 병사로 입대를 해서 부사관으로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년에서 6년 정도의 계약하고 일부는 복무 계약을 만료하고 제대를 하고 또 일부는 재계약 복무를 통해 가지고 진급과 지속 복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교를 제외하고 부사관과 병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요. 미국처럼 병으로 들어왔다가 부사관으로 진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렵습니다. 즉, 재계약 복무를 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할지 혹은 포함해서 계산할지에 따라서 평균 복무기간 계산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 및 지원 및 뭐 자원에 의한 어떤 전역, 사고에 의한 전역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평균 복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 장교는 약 15년, 비장교 그룹은 약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년을 맞은 직업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평균 복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약 20년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복무 장교와 장기복무 부사관의 평균 전역 연령은 44.5세, 46.1세입니다. 20대 초반에 군인으로서 직업생활을 시작한다고 볼 때 평균적으로 약 20년 이상을 복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을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평균 복무기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양한 복무제도가 평균 복무제도의 평균 복무기간이죠. 이거에 대한 짧고 내지는 길고의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와 복지 이런 어떤 복무 여건에 대한 상당한 예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군도 평균 복무 기간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장기 복무를 즉 유도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으려면 병사의 복무 기간, 병사로 입대한 자원의 계속 근무 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 차원에서는 사병과 간부의 비율에 관한 정책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데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는 병력을 충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모든 모병제 국가는 인력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만 이 어렵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획득 규모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인력의 지원율 또는 경쟁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경쟁 비율의 감소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서 군에서 희망하는 수준을 가진 우수 자원의 획득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 간부 획득 경쟁 비율이 5대1 정도 수준으로 높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특정 병과 또는 특정 복무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대1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낮은 경쟁비는 결국 획득된 인력도 자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복무 중에 전역하는 등과 같은 중도 이탈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보다 인력을 미달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미래 우리 군의 병력 규모와 병력 획득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많아 보이네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연구해야 될 이슈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둘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모병제로 전환 가능한 예산, 즉 국가재정 부담 능력에 관한 그런 이슈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 관련된 어떤 전환 논의가 있었을 당시에 크게 기회비용 관점과 국가 예산 관점이 두 가지 논점이 대립했습니다. 기회비용 관점이라는 것은 징병 대상자들이 군복무 대신에 사회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전적 가치의 합이 더 크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반대로 국가예산 관점이라는 것은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의 국가 재정 부담이 매우 커서 모병제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에서도 병역제도 전환과 관련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기회비용 관점도 중요합니다만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에 우선 좀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병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가분도 물론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국방부의 그 병사 급여 인상 계획과 추기를 살펴보면은 2025년쯤에는 병장이죠. 병장들도 약 100여만 원 정도 수준, 즉 연봉으로 따지자면 약 1,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직업군인으로서 병사를 모집하고 유인해가지고는 현재의 계획된 수준 이상의 어떠한 그 획득 유인책으로서 봉급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계산해가지고 현재 최소 그 하사 계급 수준, 즉 연봉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거보다는 높아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이죠. 이는 이제 병사만을 단순 계산한 거고요. 네. 병사의 봉급이 오른 만큼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도 획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순수하게 다른 부분을 다 뺀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액 측면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요 예산은 상비 병력 규모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병력 구조가 이제 설정돼야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 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예산이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더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것 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 싸우는 방법과 예비군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병제, 징병제 전환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물론 예비전력 분야입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작전 개념, 즉 싸우는 방법상 예비군은 전시에 필요한 주요한 병력 충원처입니다. 근데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예비군도 모병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비전력 위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비군도 포함해서 기존 작전 방식처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예비전력과 관련된 이슈는 앞에서 저희가 논의했던 예산이라든지 획득의 어려움 이런 거 문제들보다 사실 더 깊게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모병제로 할 경우 군이 희망하는 인력의 확보 가능성,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그리고 예비 전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라는 말씀이시군요. 한편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로 병력 규모에 따른 전력 수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즉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하면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병 위주의 지상부대를 대부분 기계화하면 병력 30만 정도로도 질적으로 기존 50만 병력의 능력을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옳기도 하고요. 또 주장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인구 규모 변화 추이상 상비병력 50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현재의 목표 상비병력 규모인 50만 명을 가정할 경우에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의 군의 직업적 매력도를 고려했을 때도 인력 획득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병력 규모를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 즉 상비병력의 규모에 관한 것들이 주요하게 여기서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역으로 기계화 및 첨단화를 통해서 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동일한 어떤 군사력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한 번쯤 고려해보고 주장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계화와 첨단화에 드는 어떤 천문학적 경기를 고려해 볼 때 이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한 그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어떤 병력 소요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또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역제도라는 것은 그러한 소요들이 결정되고 났었을 때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군병력을 획득 및 충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병역제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병역제도 자체가 논의를 먼저 주도를 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 병력 규모 등을 논의하는 것은 약간 앞뒤가 이렇게 뒤바뀐 그러한 토의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병 위주의 부대를 기계화로 바꾸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의 이제 사례들이죠. 외국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조건들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앞에서 얘기한 이슈들과 중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싸우는 방법에 관한 결정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어떠한 군사전력 하에 또 어떠한 작전 하에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은 미래의 병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병력 규모는 결국 연쇄적으로 병역제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인구 구조상 현재의 병력 규모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없이는 모병제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획득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인력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폭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지금 현재도 인력 획득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처우, 그 다음에 복무 방식과 제도의 변화, 전역 관리 등 인력 인사 전반에 걸친 어떤 변화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당연히 예산의 증가가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보병제 전환을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인력 획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력 인사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와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아주 복잡한 문제로 보이는군요. 현재 모병제, 징병제에 관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하실 연구가 많으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이슈가 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